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하나의 보물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심이 나면 어찌하여 묻지 않을 수 있나? 어찌하여 묻는 것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지 않는가? 조선 후기의 학자 김낙행이 쓴 지리잠, 의심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글의 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서는요, 미스터리한 3가지 보물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비운의 스캔들에 휘말린 오늘의 보물들, 숨겨진 사연들을 한 번 더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함께 진실을 추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골동품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100여 점의 고미술품과 서화 등을 도난당했습니다. 미스터리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함께 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미스터리 특집 첫 번째 보물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죄 프로파일러 표창원입니다. 천상의 컬렉션에 웬 범죄 프로파일러인가 싶으시죠? 오늘 아주 요상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의 의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29년 1월 1일 일제강점기의 광화문 거리에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제야의 종소리인데요. 제야의 종소리 하면 생각나는 종이 있으시죠? 어떤 종입니까? 보신각종. 네, 그렇습니다. 보신각종.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때 울린 제야의 종은 보신각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보물로 지정하고 광복 이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국보 제367호로 지정되었던 종, 바로 용문산 상원사 범종입니다. 높이는 약 1.5m 정도 되고요. 가운데에는 하늘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는 선녀님들, 주악, 비천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 맨 윗부분에 있는 종걸이 용류라고 하는데요. 2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오래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종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종에 대해서 잘 알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없으실 겁니다. 왜냐? 1962년 갑작스럽게 국보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어떠한 문화재 지정도 되지 않았고요. 방치되다시피 하며 반세기를 보냈습니다.
나라의 보물로 대접받다가 하루아침에 고철 취급을 받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이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서 바꿔치기한 가짜 범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보인 줄 알았던 보물이 가짜로 판명되어서 국보에서 해제되었다. 그냥 그런 단순한 결론이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요. 최근까지도 이 종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그 어느 쪽도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스터리한 용문산 상원사 범종,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종의 진짜 정체가 뭔지 하나씩 추리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종이 용문산 상원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제가 야욕을 드러내던 시기, 용문산은 의병 활동의 근거지가 됐던 곳입니다. 일본군은 의병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절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남산 아래에 새로운 일본식 절에 걸기 위해서 종을 옮겨갔죠. 일본식 절에 걸린 종은 일제강점기 내내 제야의 종이자 보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이 상원사에서 남산으로 종을 옮길 때 진품은 일본으로 빼돌리고 급하게 만든 가짜 종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소문도 소문이지만 학자들이 살펴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범종의 양식이나 형태가 다른 신라시대 종들과 너무 달랐고 독특한 외형 탓에 그 연대를 추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우선 용류 부분, 우리나라 종은 보통 용을 한 마리로 장식합니다. 쌍용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일본 종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종의 실루엣, 형태도 그렇습니다. 상원사 종은 위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죠. 이것은 중국 종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꽃 봉오리 무늬는 우리나라 종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선녀들이 새겨진 주악 비천상 문양은 신라시대 종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범종은 중국, 일본, 신라 3국의 양식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돌연변이었던 거죠. 결국 1962년 12월 용문산 상원사 범종은 일본에서 만든 가짜 종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국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가짜 종,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2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범종을 과학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다른 신라시대의 종과 일본, 중국의 종도 함께였죠. 그 결과 어땠을까요? 용문산 상원사 범종의 화학 성분과 납동의원소 비율로 연대를 분석했더니 통일 신라시대 종과 비슷하고 한반도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종과는 재료의 비율이나 생산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 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의 의견과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몇 가지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종이 바꿔치기가 된 가짜라면 진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 종은 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어디에서도 용문사, 상원사 범종의 진품으로 추정되는 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새롭게 범종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일인데요. 일본에서 굳이 가짜를 만들어서 빼돌리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과학적인 분석 결과까지 더하면 상원사 범종은 적어도 근대에 만들어져 들어온 짝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에서 만든 종을 상원사에서 보관했을 가능성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져 한반도에 들어온 범종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주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용문산, 상원사 범종만을 일본에서 들여왔다? 이거 어딘가 이상합니다. 혹시 상원사 범종은 신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인 범종 양식을 갖춰가는 과도기에 만든 종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중일 삼국이 서로의 범종 제작 기술을 활발하게 교류하던 어느 시기를 알려주는 흔적일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처럼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라져가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문화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종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일제에 의해 절이 불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일본인들이 멋대로 종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리가 없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이유도 없고 가짜 종이라는 오명도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 범종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문화재에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고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미스터리에 갇혀 비운의 역사를 떠안았던 오래된 종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일 겁니다. 용문산 상원사 범종이었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미스터리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가봤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굉장히 고즈넉한 산사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쪽에 어디 마당에 뭐 하나 이렇게 종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가보니까 보호각은 있었는데 그 무슨 뭐 유리판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서 가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심상치 않은 종인데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이게 그때 당시 제야의 종을 처음 쳤을 때 라디오로 방송 생중계까지 했대요. 근데 정말 급조로 만든 가짜 종이라면 이걸 제야의 종으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그 전래에서 발행된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황금을 넣어서 만든 종이고 당시 조선에서 3대 보물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 총독부 일제 강점기에 이들이 대단히 재산적 가치도 높고
문화적 가치도 높다는 생각하에서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절, 일본식 절에다가 모셔다 두고 싶었던 거죠. 세키노 다다시라는 학자의 변이 뭐였냐면 저 종을 가지고 그 중국 종하고 신라 종의 양식을 아주 이 교묘하게 배합을 했다. 굉장히 진기하고 우아하다. 그리고 시대는 고려 시대의 초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지정을 했었던 거죠. 종의 시대적 구분을 할 때 미술사적인 가치를 보자면 사실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외형이라던가 문양이라던가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그 용류의 형태 같은 것들이 기존 통일 신라 시대 때의 종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계속해서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종의 용류는 쌍용이 전혀 없었던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현존하고 있는 7개의 종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종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종들, 그 7개의 종으로 알려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한 마리의 용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용 자체가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 용이랑 조금 비슷해서 약간 일본 느낌이 좀 아닐까요? 그 좀 약간 의외의 상황인 게 저희가 그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는 이 보물을 소개를 저희가 천사의 컬렉션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천사 10층 석탑은 아예 일본에서 가져갈 때 석탑이 너무 크니까 대놓고 그냥 석탑을 다 잘라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다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석탑을 토막내서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뻔뻔하게 가져갔었는데 굳이 이 종 하나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서 몰래 바꿔갈 정도의 성의를 보일 이유가 있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그 진짜 거의 아마 동일신라 시대의 그 종이라는 것을 거의 증명됐다는데 가짜 종인 경우가 그 확률이 되게 낮은 걸로 봐요. 신라 시대 종이 3개가 남아 있었다는데 그 종이 주석 같은 경우는 10에서 16% 정도의 어떤 농도, 그다음에 납은 0에서 3% 정도의 농도라 그랬는데 그 상온사종이 바로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종의 성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 시대 종이 맞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과학적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범죄 수사를 할 때도 바로 그 지점에서 늘 충돌이 생깁니다. 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생각되는 범인이라는 생각, 물증,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종에 대해서 물증은 있는데 심증이 없어서 가짜 같습니다. 감정이 되게 심증이 안 드는. 무엇보다 사실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종에 있는 비천상과 주악상의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저 비천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형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양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그 가설이 있어요. 신라는 중국의 힘으로 이제 나라를 통일시켰잖아요. 백제는 그 전에 일본하고 되게 많은 교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통일 신라 시대 만들면서 어느 정도 그 종 맞는 사람들은 일본하고 어떤 교류가 있어서 위에서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 신라의 어떤 한 부위를 이제 살려서 이렇게 삼국의 방식을 살린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같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종 만든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냥 막 다루게 방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보호하고, 아끼고 그렇죠. 보호한 상태에서 조사를 좀 끝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보물 추정의 원칙을 보물이다. 대단한 적이 이거는 보물이야 해놓고 이제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치워 이러면 보물일 수도 모르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그동안 천상의 컬렉션에서 여러 가지 황금 보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파일럿 때는 신라의 황금 보검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화려함의 끝판왕, 황남대총 금관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또 금으로 장식된 문수 동자상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이현이 황금 보물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죠? 이번에도 또 천상의 컬렉션 미스터리 특집에 딱 맞는 또 다른 황금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인 1933년 경주시에 김덕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하루는 이분이 호박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다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길이가 9cm 정도 되는 금 귀걸이 한쪽이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주 시내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요, 김 씨가 호박씨를 뿌린 이곳 노서동이요, 보통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이 귀걸이가 발견된 곳 바로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금관이 출토된 금관총이 있었고요. 길 하나만 건너면 신라시대 가장 큰 무덤인 황남대총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금령총, 식리총, 서봉총까지 노서동 일대는 신라시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몰려있는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노서동 215번지 고분으로 불리는 이 무덤에서는 아름다운 황금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천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형태를 간직한 채 말이죠. 먼저 금목걸이인데요. 목걸이 전체에 꿰어져 있는 저 장식, 얇게 편 금박을 하나하나 나뭇잎 모양으로 접어서 만든 거예요. 무려 77개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또 금으로 된 줄로 꿰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포인트로 비취옥을 딱 달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금팔찌도 보이시죠? 지름이 8cm 정도 되는데 여기 옆면이 포인트예요. 3마리의 용이 입을 벌리고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용의 눈과 뿔, 비늘까지 아주 정교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디자인의 팔찌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통틀어서도 단 2쌍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걸이는요, 타원형으로 된 고리 아래 30개가 넘는 장식이 아주 촘촘하게 달려있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황금 귀걸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금이 사용된 귀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귀걸이가 오늘 미스터리 특집의 주인공입니다. 살펴봐도 엄청난 황금 보물들이 풀세트로 짜잔 하고 나왔으니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물들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무덤을 발굴한 일본인들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보물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김덕원 씨가 처음 발견한 이 귀걸이 한쪽만 쏙 빼놓고 말이죠.
그렇게 한 무덤에서 나온 노서동 황금 보물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런데 이산가족이 된 황금 보물들이 극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본이 불법 반출한 문화재들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노서동 황금 보물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1967년 다시 만난 노서동 삼형제는 모두 보물로 지정됩니다. 같은 곳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번호도 차례차례 붙였습니다. 노서동 금팔찌는 보물 제454호, 금귀걸이는 제455호, 금목걸이는 제456호. 자,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황금 보물로 가득한 신라관. 이곳에 노서동 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귀걸이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어요. 황호동 금귀걸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귀걸이만 이름이 달라진 걸까요? 사실 일본에서 반환받은 보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할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물관 수장고에는 노서동이 아니라 황호동에서 발굴한 또 하나의 금귀걸이가 있었는데 보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두 귀걸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어쩌다 부잣집 아이랑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저도 이런 일은 사실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믿기 힘든 그 일이 우리 문화재에 벌어진 겁니다. 여기 노서동 금귀걸이와 그리고 황호동 금귀걸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개를 착각할 정도로 비슷한가요?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 때문에 노서동 보물 삼형제의 운명은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황호동 귀걸이가 노서동 귀걸이란 이름으로 전시도 되고요. 팸플릿에도 실리는 황당한 상황이 수십 년 동안 계속돼요. 노서동 귀걸이의 억울함이 풀린 건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신라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가 이 사진은 노서동 귀걸이가 아니다. 사진이 잘못됐다는 걸 밝혀내거든요. 그런데 그 학자가 다름 아닌 일본인이었어요. 노서동 귀걸이의 운명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진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 당연히 노서동 금귀걸이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2009년에 두 귀걸이를 두고 지정문화재 심의가 열렸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부터 보물 제455호는 황호동 금귀걸이를 한다. 탕탕탕. 심사위원들은 더 보존 상태가 좋고 더 화려하다는 이유로 황호동 금귀걸이를 보물 제455호로 지정했습니다. 뒤바뀐 보물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아니라 노서동 금귀걸이의 보물 지위를 박탈해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노서동 황금보물 사이에 다른 귀걸이가 끼어있는 이유입니다.
천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바로 이상 가족이 되고 또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33년 동안이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예 보물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노서동 금기거리는 현재 비지정 유물로 분류돼서 박물관 수장고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지도 못한 채로요. 함께 세상으로 나왔던 형제들은 박물관 전시실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말이죠. 노서동 금기거리가 처음 보물로 지정된 지 52년. 오랜 기다림은 언제쯤 끝날까요? 이름을 빼앗긴 비운의 주인공 노서동 금기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소개해 준 보물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험난한 여정을 겪은 것 같아요.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보물 또 저희가 천사의 컬렉션에서 소개하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제가 앨범을 냈는데 사진이 박영진으로 나가는 바람에 제가 불러. 예. 앞으로 모든 활동을 뭐 노래할 때마다 박영진 씨가 나가서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네. 참 그 마음이 좀 그런 게 2개 중에 하나만 남겨지고 하나만 또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초에 문제의 발단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 본토의 고고학 그런 단체가 와서 그곳을 발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땅에서 나왔다고 해도 일본 단체가 발굴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렇지만 김덕원 씨가 발견한 귀걸이는 당신이 발견했으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두겠다. 남의 나라에서 나온 보물 갖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예, 나눠 먹기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게 그러면은 황호동 귀걸이에 비해서는 약간 뭐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약간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됐어요? 황호동하고 지금 노서동하고 어떤 게 더 예쁘세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황호동! 저희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비슷하지요. 일단 깨물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황호동이 예뻐. 만장일치 됐던 이유가 황호동 귀걸이가 사실은 미감적으로 더 사용감이 없어서 되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뭐냐면 그 당시에 사실은 금속 세공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노서동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인의 손이 좀 더 닿은 것 같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정감이 가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자님,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착각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물로 생각했던 게 황호동이었어? 그러면 황호동으로 300몇 호 해. 그러고 나면 그러면 노서동도 몇 호로 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쟤만? 그러게요. 그래서 좀 원래는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부분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다시 재지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심사를 한다고 수십 년 만에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라는 건 사실은 미감,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사성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역사성, 그러니까 사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노서동의 귀걸이는 정말로 그 이상 가족이 되는 거. 일본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뒤바뀌는 사연의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까지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성은 충분한 그런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도. 근데 지금 저 귀걸이가 보면 저 귀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귀걸이니까 귀에 걸겠죠. 귀가 너무 얇아야 되지 않을까요? 귀가 진짜 저처럼 귀가 좀 얇아야 되는데. 무게 아세요? 예? 무게가 60g에다가요 손가락 하나 크기 8.9cm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귀에다가 아마 걸었으면 귀가 정말로 늘어지거나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저거는 신분을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모자라든가 금관에 달았던 용도로 보여집니다. 실제 귀에 달았다기보다는 나 이 정도 귀걸이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 의례용. 네. 아니, 저도 오늘
이거 금기거리 나온다 그래가지고 금기거리 하고 왔는데 좀 커요. 그래서 뒷불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썼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그 어디서 종로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아니, 그냥 색깔만 금색이에요. 이 노소동 귀걸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걸이가 우리한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일 협정 덕분에 많은 문화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16만 점이 넘는 우리나라의 많은 보물들이 다른 나라에서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해요. 16만 점이 넘는다고 해요. 이 정도 유출된 보물들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게 한일 협정이라는 게 그 당시에 1965년에 했을 때 경제 배상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3억 달러 무상을 받는 거에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문화재 협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뒷전에 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일 협정 자체가 오히려 그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는 걸림돌이자 혹은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국보 도난 사건을 소개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오늘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 뒤에 아주 유명한 보물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혹시 눈치채셨어요? 네, 다 국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에 감쪽같이 사라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보물, 국보 제238호 소원화 개초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특별히 KBS 소품실에 부탁을 해서 실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겁니다. 보시다시피 A4 용지보다 작은 비단에 56자가 적혀있는 아주 단순한 소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보가 됐을까요? 바로 이 글씨.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의 글씨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평대군은 비운의 왕자입니다. 형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뒤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진 인물이죠. 안평대군과 관련된 글이나 그림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류도원도마저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만 알았던 안평대군의 글씨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안평대군의 글씨 중에
진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비해당이라고 찍혀있는 낙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안평대군의 글씨다. 이런 이유로 소원화개첩은 1987년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로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왜 이 대단한 보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사라졌거든요. 감쪽같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17년 전에 발생한 국보제 238호 실종 미스테리 추적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멋있어. 저는 먼저 여러분께 당시 소원화개첩의 실소유주였던 서 씨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2001년 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 씨에겐 그날의 일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필 그날은 10년 만에 금고에 고의 보관 중이었던 소원화개첩을 꺼내서 처음으로 집으로 가져온 날이었거든요. 설날에 친척들이 다 모이면 보여주려고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서 씨와 아내가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둑이 든 겁니다. 귀한 물건을 보관해둔 문갑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넣어둔 국보 소원화개첩이 사라졌습니다. 하필 집에 처음으로 가져온 날, 그것도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사라진 국보.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범인은 서 씨와 소원화개첩의 행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문화재 절도범 소행이 아닐까요? 한 골동품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100여 점의 고미술품과 서화 등을 도난당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당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꼽히는 안평대군의 소원화개첩입니다. 이 문화재가 지난 1월 소장자 서모 씨의 집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 강 씨에게 들은 기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서 씨가 살던 동대문 일대 경찰들은 아파트 빈집 털이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집 열쇠 대신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꾸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도어록에 설치된 빈집만 노리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문화재 절도범보다는 특수 절도범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미술품 수집가인 서 씨 집엔 문화재 절도범이 탐낼 만한 물건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훔쳐간 물건이 너무 의외였던 거죠. 각종 폐물과 달러, 돈 되는 건 죄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이 소원화개첩, 서화 5점, 관찰 100여 점도 함께 딸려간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범인이 뭘 알고 가져간 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들고 갔을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찰의 추정대로 범인은 문화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한 달 뒤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습니다. 사채업자처럼 보이는 40대 초반의 남자가 답심리 고미술 상가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은 거죠. 집안 어른들이 갖고 있던 관찰을 좀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삽니까? 아이, 그럼요. 보고 좋으면 당연히 사죠. 남자는 2, 3일 내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가 팔려고 했던 것은 서 씨 집에서 뭉텅이 때 훔쳐간 바로 그 관찰이었습니다. 경찰의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범인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한 일간지 기자에게 흘러들어갔고 경찰의 수사 상황을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경찰의 잠복사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남자가 간차를 갖기로 한 그 날이었는데 말이죠. 예, 눈앞에서 범인 놓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자는 답심리 일대엔 일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글씨 하나로 조선을 평정했습니다. 중국에까지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안평대군의 글씨를 얻기 위해 콧대 높은 중국 사신들도 허리를 숙일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안평대군은 뛰어난 서예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수집광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글과 그림을 신숙주에게 보여주며 자랑한 적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물건이 모이고 흩어지는 운수가 있네. 오늘 이렇게 모였다 해도 내일은 흩어질 수 있다는 걸 내 어찌 모르겠는가. 어쩌면 안평대군은 자신과 소장품의 불길한 운명을 예측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소원하개첩의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흰 나비야, 이별을 아쉬워 마라. 5월 중엔 반드시 서로 만나리니. 벌써 17년째 소원하개첩 행방은 묘연하지만 안평대군의 바람처럼 언젠가 반드시 꼭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끝까지 간다 해서 아산 갱틱곡의 살인사건을 소개하면서 제 개인 SNS에도 올렸습니다. 범인의 행방을 함께 추적해달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주요 용의자가 15년 만에 극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저는 소원하개첩 도난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제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7년 전 사라진 소원하개첩 찾겠습니다라고. 소원하개첩에 대해 아시는 분은 천상의 컬렉션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느낌이 좋은데요. 왠지 이 방송을 계기로 네. 나타날 것 같아요. 꼭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팔로우 신청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SNS에 아주 좋은 활용인데, 아니 사실 깜짝 놀란 게 저는 국보 도난 사건 이래가지고 또 한 몇십 년 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17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70년도 아니고 17년이면 근데 이거 공소시효가 좀 지나지 않았나요, 이거? 이게 국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강모라는 강 반장 그분하고 이제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네. 좀 있다가 이제 구정이었다는 모양이에요. 구정이어서 이제 그 현금 200만 원 정도를 그 이제 그 손주들한테 주려고 바꿨다 그러고, 그다음에 폐물이 있었는데 그거만 싹 훔치고 나오다가 거기 있는 간차라고 이제 그 소원하개첩만 싹 가져갔다는 거고, 그 옆에 있었던 그런 나머지 그 값 나가는 문화재들을 안 가져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강 반장 얘기로는 그냥 절도범이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정선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두고 갔으면 이건 이제 문알못, 문화재 알지 못하는 도둑이다. 근데 그게 또 수사에 어떤 혼선을 주기 위한 범인한테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일부러 뭐 큰 거 이런 건 놔두고
이렇게 가져가면 약간 잡범 느낌으로 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기는 문화재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팔려고 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견해로는 1987년에 국보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한중 고사화 명품전에서 공개되고 한 번도 이게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거의 행방을 좀 아는 사람이나 서 씨와의 어떤 관계가 있던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를 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했을 때 딱 그 집을 덜었다는 게 노렸다. 이게 지인이라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도 계속 생각을 할수록 정말 전문 문화재 도둑놈일까 아니면 진짜 단순 강도일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 터리범, 문화재 터리범들은 국보는 손은 안 댄답니다. 왜냐? 국가의 보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하기가 힘든 거죠. 다루기 어려운 물건이군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공소시효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들은 그냥 고미술상가에서 밀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끝까지 시효 없이 문제라서 지금 보고 계시면 빨리 KBS로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또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느낌이 와요. 그래요? 제가 천상의 선수 다 컬렉션 됐네, 이제. 네,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보급의 향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오, 전문가야 되게... 이게. 국보 향기. 네, 국보의 향기. 지금 글씨를 보시면 글씨가 정말 화폭 안에서 날아다닙니다. 중국 사신들이 실제 안평대군의 글씨를 황제에게 바치면 황제가 이 글씨는 중국의 조맹부의 비결간갈만하다라는 평을 칭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인이 중국에서 명필 글씨를 구하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당신네 나라에 당대 최고의 명필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구하느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 아이돌 스타 같은 느낌이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서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 어떻게 소장하게 됐을까요? 그 서 씨가 그 안동에 있는 고가 어떤 그 옛 집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닌 거죠. 10년 동안 그렇게 받아보니까 이 사람은 뭐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그냥 유물을 그냥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서 씨의 정성이 통한 것 같아요. 지성이 감천이라도 그렇지 이게 가치가 얼마인데 그냥 줬다는 얘기입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공짜는 아니고 뭐 이렇게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절한 값을 치르긴 했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서당계도 3년이면은 붕어를 읊으니 우리가 서당 개군요. 우리 붕어를 한번 읊을까요? 네, 그렇죠. 한 30년쯤 되면 우리도 약간 비슷한 좋은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요? 30년. 이걸 30년 하게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니엘이라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만약에 우리 가져가신 선생님께서 이거 보고 계신다면은 이거 뭐 어디 팔 수도 없답니다. 없어요? 예, 방법이 없대요.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거 뭐 어떻게 누구 자랑도 못 하고 이거. 그냥 저기 택배나 저희 천사의 컬렉션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택배는 어떻게 착불로 됩니까? 저희가 돈 내겠습니다. 퀵으로 보내시면 착불로? 예, 저희 제작진이 돈 낸다니까.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3개월 정도 그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그거 돌려준다면 저희는 다음 월드컵에서도 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다니시 만들고. 월드컵으로 가는 게. 미제 사건 끝까지 갑니다. 저는. 제가 1년 전에 살인범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꼭 저희 천상의 컬렉션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최후의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뒤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표창원 씨의 최후의 한마디 만나보겠습니다. 제 귓전에는 종소리가 아직 맴돌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억울해 흐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종, 신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종. 이름도 잃고 있을 곳도 없어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다가 지금도 아무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한 표가
이 100년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진 국보입니다. 꼭 행방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또 후세에 많은 분들이 이 국보를 보고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한테 한 표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노서동 금기거리가 보물 자리를 뺏긴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노서동 금기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은 박물관, 그 형제들 그 사이가 아닐까요? 함께 출토되었는데 함께 잊지 못하는 그런 운명. 노서동 금기거리가 다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응원의 한 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평가단 백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찬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이정진 씨의 소원 화개첩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승한 호스트 이정진 씨에게는 네네. 이렇게 저희 문화재 보호기금의 기부자로서 이정진 씨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보여주시죠. 예,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